짖음, 분리불안, 공격성, 저지레 등 많은 보호자분들이 고민하는 반려견의 문제 행동이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놀이 활동으로부터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놀이 활동으로부터 반려견이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놀이 활동이 반려견에게 어떤 문제 행동을 야기하는지, 올바른 놀이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하고 소망을 충족시키는 힘은 놀이에 있다.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이며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도 연령에 따른 올바른 놀이는 신체와 정서 그리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까지 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확고한 근거를 얻기 시작했으며 3세에서 4세 유아의 지능을 가진 반려견에게도 상응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반려견에게도 개월수에 따라 발달 단계가 존재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다양한 감각기관의 발달과 뇌 발달을 위해 종합적인 자극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려견의 경우 놀이 활동을 통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공간 지각 같은 능력이 발달하는데요. 놀이를 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씹고 물고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다시 물어서 던지고 다시 물고 씹는 등의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탐색의 과정 속에서 뇌가 발달하는 것이죠. 놀이 활동의 목표는 그저 심심해 보이는 반려견을 즐거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려견의 뇌 발달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보호자와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의 반려인들은 이렇게나 중요한 놀이 활동을 과연 어떤 것들로 채워나가고 있을까요? 대부분 공이나 터그 같은 장난감을 빼앗아 던져주고 그것을 쫓아서 뜀박질을 하도록 하고 다시 또 빼앗아 던져주는 놀이를 하거나 물고 씹고 당기며 힘겨루기를 하는 터그 놀이를 하거나 끊임없이 숨겨진 간식을 찾도록 하는 노즈워크를 하곤 하죠. 반려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뇌 발달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놀이 활동을 단순히 활동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 제공하고 비자발적 형식의 놀이를 제공하고 그저 사람의 입장에서 재미있고 신나게 보이도록 하는 흥분시키는 놀이 활동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잘못된 놀이 활동의 첫 번째 예시는 바로 공놀이입니다. 반려견에게 장난감이나 공은 뺏기고 싶지 않고 지키고 싶은 아주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반려견에게 더욱 강하게 지키지 않으면 뺏길지도 몰라. 절대 뺏기지 말자. 뺏기기 싫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켜야겠어. 이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반려견은 입에 물린 장난감을 뺏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키려 으르렁거리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그저 놀이를 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최선을 다해 지켜, 또 뺏을 거니까 라는 경험을 반복시켜주고 있습니다. 결국 반려견은 장난감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키게 되고 그 물건을 지켜내거나 온전히 가지게 되었을 때 의기양양해집니다. 개라는 존재는 환경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지만 본능이라는 잠재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려견에게 있어서 놀이활동은 리더의 자리를 시험하게 하며 누가 리더인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장난감을 온전히 지켜내어 소유하게 됨으로써 가족 구성원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장난감이라고 하더라도 물고 잡아당겨 빼앗은 경험은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 여기게 되고 힘으로 사람을 이긴다는 경험을 통해 누구든 이길 수 있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리더임을 더욱 부정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의 누적은 결국 반려견의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멀리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놀이활동은 반려견에게 가족 구성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설명할 수 있고 확인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놀이활동은 에너지 소모에 중점을 둔 놀이입니다. 던지기 놀이를 통해 활동 에너지를 소모하고 흥분을 상승시키는 것이 불필요한 놀이 활동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사회성 형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놀이를 통해서 활동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에 집중하고 지나치게 반복이 될 경우에는 흥분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존 가트맨은 흥분은 흔히 기쁨을 가져올 것에 대한 기대감과 격양된 에너지로 인한 것이며 어떤 즐거운 일을 기대하거나 경험하는 것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 불안과 두려움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흥분은 즐거움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불안과 두려움 감정과도 연결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놀이를 통해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에 길들여진 반려견의 경우 불안이나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극에 대한 안전함과 이해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려 하기보다 몸의 기억에 의해 쉽게 흥분하여 불안함을 표현하여 짖거나 공격하는 등의 문제적 행동을 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활동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 비자발적 형식의 놀이를 진행하여 사람의 시선에서 인위적이고 신나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노즈워크입니다. 노즈워크라는 먹이 활동은 1990년대에 카밍 시그널 자료를 발표한 트레이너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후각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에너지를 담아 이를 응용하여 먹이 활동을 만들어낸 것이죠. 발표된 시기도 오래되었지만 먹이 활동이 반려견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간식을 찾는 것이 과연 놀이가 될 수 있을까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간식이라는 것의 가치는 그저 스스로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사료 정도의 먹거리가 아닌 반려인으로부터 영위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원할 때 갖고 싶은 만큼 언제나 스스로 선택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간식을 인위적으로 숨겨놓고 힘들게 찢고 물고 파헤쳐서 먹게 하는 것이 과연 반려견에게 즐거움을 주는 놀이활동이 맞을까요? 많은 반려인들은 노즈워크가 후각활동으로서 반려견에게 이롭다고 알고 있지만 노즈워크는 그저 숨겨져 있는 간식을 찾아 먹는 단순한 먹이활동입니다.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후각을 활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인 것이죠. 반려견의 본능적이고도 순수한 후각 활동은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주변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경험했던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고 살피는 자연스러운 카밍 시그널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지? 안전한가? 다가가 볼까? 괜찮을까? 등등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단순한 먹이 활동은 그저 간식 냄새를 맡으며 간식을 찾고 먹어야 한다는 목적만을 지니며 파괴하거나 파헤치며 흥분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후각 활동인데 간식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냄새를 맡게 한다 해서 반려견에게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람이 어색할 때 머리를 긁적인다 해서 어색한 상황에 인위적으로 머리를 긁게 해도 심리적인 변화가 없고 어색함이 해소되지 않듯이 반려견의 감각기관을 인위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정서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즉 반려견이 느끼는 노즈워크는 즐거운 놀이도 아니고 내 발달에 도움이 되지도 않으며 스트레스 해소는커녕 심리적인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다스릴 수 없게 합니다.
오히려 물고 뜯고 파헤치는 순간의 감정과 차오르는 흥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더욱 받거나 간식을 찾는 불필요한 노동을 함으로써 지쳐 잠들 뿐이죠. 뇌 활동에 대한 연구 자료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뇌가 활발히 활동하지만 TV나 게임,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는 뇌 활동이 거의 감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많이 접한 삶의 경우 상황을 읽는 것이 익숙한 삶을 살게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본능적인 경험을 많이 했을 경우 생각을 멀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뇌 발달의 영향보다 오히려 생각의 습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노즈워크가 왜 당연한 놀이가 되었을까요? 하루 종일 심심해 보여서, 분리불안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싶어서, 이런 마음에 치우치는 것보다 반려견이 심심함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튼튼한 마음을 키워주고, 심심함을 지루함이 아닌 휴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집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들을 이겨내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반려인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람직한 놀이 활동을 통해 정상적으로 뇌가 발달하기 위해서 반려인이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놀이 활동의 법칙은 반려견이 아닌 반려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난감이 늘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반려견이 원할 때 아무 때나 놀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인이 놀이의 시작을 알리고 장난감을 제공해 주었을 때만 놀이 시간이 주어진다면 애착관계 형성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반려견에게 공이나 장난감은 아주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고, 그 소중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반려인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장난감을 제공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스스로 장난감을 물고 뜯고 던지고 흔들고 씹으면서 즐길 수 있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과정은 반려견의 뇌 발달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탐색 놀이 시간이 됩니다. 만약 같이 놀고 싶다면 장난감을 양보할 때 과하지 않게 던져주는 놀이를 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놀이의 끝을 반려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놀이 시간이 절대 길어서는 안 됩니다. 반려견이 장난감에 흥미를 잃고 더 이상 놀고 싶지 않아 할 때까지 놀이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재미를 느끼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다면 반려인이 직접 장난감을 회수함으로써 상황을 종료하고 회수 즉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장난감은 보이지 않도록 보관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는 다양한 장난감과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놀이에 실증이 나지 않도록 놀이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난감의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장난감을 경험하는 것은 그 장난감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 가치 있는 장난감을 보호자가 제공해 줌으로써 더욱 신뢰의 관계가 됩니다.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자발적인 놀이와 더불어 바깥놀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깥놀이는 산책을 의미하는데요. 산책도 반려견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놀이가 되어야 합니다. 건전한 놀이 활동으로서의 산책은 각자의 페이스에 맞는 활동 수준에 맞춰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과 한계치에 맞춰 다양한 자극들을 보호자의 소개를 통해 이겨내는 것, 보호받고 있는 안전한 산책의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깥놀이 외에도 반려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의 경험을 주어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놀이의 규칙들을 올바르게 지켜주면 제공받지 않은 것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게 되어 물어뜯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뜯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놀이 활동은 반려인이 리더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자신을 리더라고 느끼게 만드는 경험들은 짖음부터 공격성까지 수많은 문제 행동들을 야기시키는데요. 서열을 확실하게 어필하고 혹은 보호자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한다는 게 아니라 든든한 보호자의 모습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도록 양육하면 문제적 행동 발현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해주고 있는 놀이 활동과 문제 행동이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공부하는 현명한 반려인이 되시길 바랍니다.